삼천당 제약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6% 증가했고 영업손실 85.3% 계산돼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4.3회전으로 좀 낮습니다. PBR은 76.16으로 엄청 거품 주가같이 느껴집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부분 불투명합니다. 대주주 2,500억 매도계획 3천당 제약 하한가에 투자자들 악몽 떠올라는 제목으로 홍다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4월 1일 보도를 했습니다. 전인석 대표는 매각은 세금 납부를 위한 조치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내역 해가지고 공시를 했는데 내용은 영업실정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에 대한 공정공시 미이행을 했다. 그래서 사유 발생일은 2월 6일까지였던 모양인데 4월 23일 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답니다. 그동안에 벌점 부과는 없었다고 그러고요. 근거 규정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27조 및 제32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청당 제약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사 주소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제약공단 2길 7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회사 내역을 확인했고 사업보고서, 사업개요 등 1943년에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회사를 설립했네요. 1985년에 경기도 화성시 향남 제약단지 내 KGMP 공장을 준공했다. 그래서 항생제, 순환기 질환 치료제, 소화기 질환 치료제 및 안약류 등 처방유제 전문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공장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 만세구 제약공단에 있는 또 연구소도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주가부터 말씀드리면은 시가가 76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14.1%가 상승했습니다. 제가 경영실적 지수로 만들어 본 임팩트 1 나누기 BPS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좀 거품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납니다. 장부 가격이 10,000원뿐이 안 되는데 76만 9천 원이란 것은 이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주식을 팔라고 하는 거 아닌가. 5% 이상 주주는 주식회사 소화가 30.7%, 윤대인 씨가 0.1%, 전인석 씨가 대표이사 사장인데 사위라고 그러네요. 3.4%, 윤은하 씨가 3.4%, 외국인이 5.5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가 2,500원대 매도 계획이라면 보유 지분 약 40%를 파는 것이다. 윤은하가 자녀로 보이는데 증여세 낼 돈이 있는가? CEO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장외거래 형태든 지분을 넘겼다면은 이렇게 이 주주들이 말하자면은 심리적 저항이나 이런 일이 없었겠죠. 어쨌든 상속세라는 게 시가로 매겨가지고 나오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부 가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것도 이제 기준지가 이런 거로 상속세를 계산할 것 같은데 장부 가격으로는 여기 BPS 장부 가격으로는 좀 매우 낮죠.
뭔가 그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아가지고 증여세율 좀 연구를 누가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루프테기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이 1614억 원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31억 원으로 41.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플러스 29.8%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분율은 85.7%로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3%. 운영경비가 1392억 원으로서 3.5% 증가했습니다. TO의 생산성은 0.99로서 거의 손익분기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업손실 9억 1,600만 원, 전년보다 85.3% 개선이 됐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났다고 결산이 됐습니다. 18억 3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스르프상으로는 적자입니다. 계속해서. 물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가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 손익 내용입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이익전환율이 147.3%나 높게 이익전환이 됐습니다. 스루프테계는 영업적자고 원가회계는 흑자다. 이런 것이 이제 원가회계와 스루프테계의 비교를 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하죠.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234억 원, 35억 6,600만 원이 상승했는데 제공품이 45억이다. 요게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그 제공품의 변동률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재고 증가가 많았었는데 지금 제품으로는 안 만들고 제공 중에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뭔가 이 제약공장이라는 게 그럴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한번 투입하면은 제공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데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약회사라는 것은 이것이 조금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공품만 늘었다는 게 그럼 제공이 늘어나면은 재고의 증가는 원가회계는 이익의 증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산 테크닉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매출 증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 증가가 12% 됐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더 높게 18%를 증가시켰죠.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10% 증가할 때 17% 증가하고 마치 매출 증가에 따라서 재고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원가회계의 문제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35억 6,6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그러면은 사용액입니다. 239억 원. 두 개 합친 것이 MC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203억 5,200만 원, 45.7%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3.5%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592억 원을 뺀 800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77%로 내려갔고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4.7% 상승해서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재고자산 명세에는 상품이 있는데 비성분에서는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이게 상품하고 제품하고는 성격이 틀은 재고자산이니까 좋게 표현할 때는 원재료 사용액 속에 상품의 매입액이 들어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ABC 표준적으로 하는 데는 원재료 사용액과 상품 매입액을 분리하는 게 표준으로 하고 있는 모범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좀 ABC로 해주는 기업이 오히려 신뢰가 더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증감 비교를 해보면은 2년 동안 일치를 하는데 2023년에 9억 6,7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1단계 차이는 2단계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도 2023년도는 일치를 하는데 2024년도에 최종 2,500만 원 차이가 나고 올해는 조금 더 흔들렸습니다. 2025년도 거를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27억 5,300만 원이 나갔다면 그만큼만 증가하면 되는데 128억 6,500만 원으로 1억 1,200만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감모손실이 현금 흐름표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2023년도가 맞대면은 이 2025년도 나온 것은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16억 2,700만 원 갭이 나버립니다. 자, 이상한 사건, 그 재고자산 관리가 그만큼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 16억이 뭐겠냐 이렇게 되보면은 더 늘어난 거죠. 더 늘어났으니까 그 현금 흐름표 추적을 하면 재고자산 및 선급금 대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30억입니다. 그럼 차이가 또 13억 7,700만 원인데 요게 그 선급금 대체액인지, 아니 무형자산 선급금을 나가서 무슨 물건을 산 거를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무형자산이 어떻게 재고자산으로 넘어가죠? 이런 것도 분리를 해줘야,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무형자산이 어떻게 재고자산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자인데 흑자를 조정했다라고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죠. 원가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가공비 배부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 인건비가 370억, 전년보다 6.7% 증가했고 직원수는 436명, 19명이 증가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8,490만 원으로 산출이 되고 2% 정도 임금을 올려줬네요. 적자 상태에서도 좀 올려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외주 용역비가 의약품 회사에 이렇게 많이 있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 증가했고요. 판매비는 거꾸로 3.3% 감소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4.3회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재고가 아까 그 재공품이 크게 증가했죠. 그게 진짜 재공품이 있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납니다. 수르픈율 3%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동일 방향이면은 일단 투명하게 가정을 세워줍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0.3%로서 2% 개선됐고요. 총 자산 회전율은 0.39면 매우 낮습니다. 일이 자신의 그 100% 능력이라면은 39%뿐이 지금 역량 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3.7회전, 연간 4회전도 수회전을 수금을 못하고 있는데 수금 기간이 3개월을 약간 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덩달아서 매입채무 지급 속도도 엄청 낮아졌습니다. 현금이 그럼 없어서 그렇게 대금을 못 주냐? 아니다 이거예요.
현금은 널널히 가지고 있는데 왜 원재료 구매하고 납품 업체들한테 왜 대금은 늦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금은 널널한데 과연 이 현금이 다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이런 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돈은 널널히 가지고 있는데 매입대금은 늦게 준다. 그러면은 이거 악덕 기업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업이 어떻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느냐. 이런 게 이제 제가 의문을 던져보는 거죠. 듀퐁 ROI 자본 회수율 마이너스 0.4%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는 2.3% 상승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동일 방향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으로 일단 세우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1% 상승한 거로 가중평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해줬는데 원재료 가격이 가중평균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공시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요약을 해보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은 인정하겠다. 그런데 판매 가격이 하락되는데 판매 가격은 동결입니다. 입증 부적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생각하기 나름으로 1%가 올렸는데 동결됐다면은 상대적으로는 하락시킨 거다라고 또 우호적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숫자적으로 그 제공품이나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의 갭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한 데이터를 그 대체 금액 이런 것들이 더 좀 정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납니다. 현금 흐름 재무 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126억 8,500만 원 벌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32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현금으로 돈을 벌었다. 두 번째 EMS 사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9억 4,800만 원으로 결과로 나타나고 최종 26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나간 쪽이 비유동자산 캐펙스 투자에 18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204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21.9%로 올라갔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 24억 6,900만 원 주주들이 돈을 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565억 원이나 더 투자를 했고요. 그것이 자기 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이니까 빼졌으니까 그 자기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2023년도에는 전환권 행사가 있었고 소유주에 대한 배당 분담금이 있었고 교환사채 발행으로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24억 6,900만 원의 주주돈이 더 들어왔다. 이런 결과가 되겠네요. 납입자본 성장률 2.0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년보다. 이익잉여금률 49.9%로 또 내려갔습니다. 주가가 올라서는 곤란한 수치들이 많죠. 어쨌든 매출 실적을 기초로 해가지고 2026년도 매출을 예측해보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운영경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3.5% 상승했는데 그대로 3.5% 올라간다. 근데 영업이익이 전환이익이 85.3%인데 적자였죠. 그 9억 1,600만 원 요거를 300% 전환한다. 18억 정도 흑자를 내보자.
이런 경우에 목표 금액을 스르프율로 나누면은 1,7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해 낼 수 있고, 요 매출 증가율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1 더하기 55% 산식에 의해 가지고 매출 재료 비율은 얼마 안 되죠. 그러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어떤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하면은 그 대형 병원에 뭔가 치료제 뭐 이런 거를 주사 뭐 이런 거 놓는 거 17만 원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 1,551원이 남는다. 개인적으로도 17만 원짜리 파는데 1,500원 나오면은 별로 남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더 벌려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5회전까지 올리면은 판매 가격은 거의 20만 원 정도 인상 효과가 있어서 운영 경비가 조금 더 판촉 활동을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영업이익은 1,500원에서 물론 16.6% 인상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5,820원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겠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높을수록 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원가 회계상으로 생산도 5% 정도 더 한다 이렇게 봤고, 가공비는 그 가공 비율과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비율로 나눠 가지고 요게 더하면은 3.5% 올라가는 거 그대로. 그리고 재고가 20% 감소했을 때, 재고가 20% 증가했을 때, 재고가 20% 감소했을 때 매출 원가는 11만 1,418원으로 총 제조 비용보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재고가 20% 증가할 때에는 매출 원가가 총 제조 비용보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마법이죠. 그래서 동일한 목표액을 영업이익을 확보하려면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17만 5천 원. 또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16만 5천 원에 팔아도 목표 이익은 나온다. 이런 계산인데, 영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계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소. 왜 두 가지 범위를 주느냐? 응? 그러니까 원가 대학병원에 견적서를 내야 되니까 있는 재료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깎일 것 같으니까 대부분 부풀릴 겁니다. 영업은 심리적으로. 재료비 27,000원, 가공비 82,000원, 총 제조 비용이 그래서 10만 9천 원인데 판매 관리비 6만 1,000원, 우리가 쓰는 게 그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원가가 17만 원이다. 그러면 마진을 4,000원 보자. 그럼 17만 4천 원에 팔면은 될 거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저한테 코치를 받은 사람이 이때면은 뭐야, 스루프 쪽에서는 17만 원 하면 된다는데 4천 원 깎읍시다. 그래서 이제 깎임을 당하면은 적자다 이거죠. 1,492억 원. 이럴 순 없어. 가격을 올려달라고는 할 수는 없고, 매출 증가를 그러면은 더 납품하게 해달라. 16.8%. 이 금액은 스루프텍의 재고 증가율에 따라서 올라간 인상 효과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또 그 판촉 활동을 더했으니까 맥시멈 판매 관리비도 6.2% 올라간다고 봤을 때 4,650원이 이 영업이익이 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스루프트하고 최종 비교를 해보면은 17만 원에 팔 때 스루프트는 1,551원 남는데 재고 감소할 때는 1,492원 적자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7,871원이 흑자입니다. 그런데 그 실행 결과로 더 판매를 했을 때
스루풋은 5,820원 남는데 추가 판매, 생산 더 안 하고 재고만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영업이익이 4,650원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스루풋보다도 1,170원이 더 적게 이익이 납니다.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간단한 매출원가 산식의 문제점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잘못된 세계라는 것이죠. 이것은 조건 질문에 따라 예측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원가 회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나름대로 정리를 좀 문자연 해가지고 좀 이론화해서 적어놓은 건데 시간이 되시면은 좀 화면 정지해서 읽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ESG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했듯이 원가회계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스루풋 세계로 나가면은 이 세계가 크게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각해 본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라든지 미디어, 언론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거 이런 뉴스를 봤는데 미디어 확장이 되면 두뇌가 위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사고를 못하게 되고 세뇌를 당하는 게 횡행하게 된다. 그래서 보초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 미디어 이론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의료로 또 비유를 해본다면 의료의 발달은 신체 노화, 암의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의료의 발달으로 보통 제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본다면은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논리로 제가 원가 회계가 확장이 되어 왔는데 산업자본주의 병폐, 그러니까 두뇌가 위축이 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뭔가 이 다음 단계가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는데 압축해서 스루풋 회계로 대체 대안이 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현금 흐름 보완 그런 분석하는 것까지 제가 아트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원가 회계의 세계적 확장으로 우리의 두뇌는 위축되어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를 절단당했기 때문이다. 원가 생산성으로 원가 세계 세력은 막강하고 스루풋 세계 세력은 지금 거의 없죠. 제가 이걸 왜 붙들고 있는지 제 자신도 스스로 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로서 인티그리티, 전일성, 진실성을 향해서 나름대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